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9월 25일 정오입니다. 요사이 회고록을 쓰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회고록을 쓸만한 시대고 회고록을 쓸만한 세대가 이제 이 세상을 하직하기 전에 기록을 남겨놓겠다는 욕망의 분출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회고록이 다 재미가 있습니다. 주로 쓰시는 분들이 70대, 80대 이런 분들인데 그분들이 겪어온 그 시대가 얼마나 드라마틱했습니까?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해피엔딩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이렇게 편안하게 자유를 누리면서 회고록을 쓰실 수 있게 된 것이 바로 대한민국 발전의 증명 아니겠습니까? 그 중에 요사이 제가 읽고 소개해 드리고 있는 게 바로 김진현 전 과기처 장관이 쓴 대한민국 성찰의 기록, 김진현 회고 이겁니다. 아주 두꺼운 책입니다. 이게 653페이지가 나갑니다. 묵직합니다. 그리고 김진현 전 장관은 언론인으로서 더 오랜 생활을 하셨죠. 여러 가지 공직을 많이 맡으셨는데 동아일보 논설위원으로서 아주 유명한 칼럼을 쓰셨고 이분은 또 개념어를 만드는데 아주 특출한 능력을 갖고 계신 분입니다. 우리가 익히 듣고 있는 TK란 말도 김진현 선생의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김진현 선생이 1980년대 초에 쓴 한국 도서화, 한국이 섬이 되었다 하는 그 개념 정리를 읽고 눈이 맑아졌던 기억이 납니다. 전번에 이어서 또 회고록의 일부분 중에서 재밌는 걸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김진현 선생은 회고록을 쓸 때 기자 정신을 유감없이 발휘합니다. 보통 회고록을 쓰면은 자신은 자랑하고 남의 장점을 이렇게 드높이는, 그래서 회고록을 읽어서 마음 상할 사람이 없도록 쓰는 경우가 많은데 김진현 선생은 올해 연세가 86인데도 불구하고 기자 정신으로 공인을 다룹니다. 그러니까 공인일 경우에는 어두운 구석도 드러낸다 이거죠. 평소에 지냈더라도 기록은 정확하게 하겠다는 사마천의 사기 정신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한 평가는 조금 부정적인 면이 있습니다. 이 회고록에 보면은 에피소드가 몇 개 소개되어 있습니다. 1980년 짧은 민주화의 봄에 뜻밖의 김진현 선생의 자영이 김대중 비서실장이 되었답니다. 비서실장인 자영을 통해서 바깥에서 아는 김대중과 너무나 판이한 김대중을 알게 되었다고 썼습니다. 돈 이야기입니다. 한 번은 자영이 조용히 만나자고 해서 집으로 갔답니다. 어찌 돈을 마련할 수 없겠나 하는 하소연이 없다고 합니다. 돈을 마련해 오라는 독촉을 DJ로부터 2번이나 받았다는 것입니다. 전에 서울시에 있던 누구는 얼마를 마련해 오고 여의도 어느 목사는 몇 억씩 몇 번 기부했다면서 어찌해야 할지 자문을 구하더랍니다. 그래서 김진현 선생은 비서실장을 그만둘 망정 돈에 관여하지 말라고 했답니다. 저자는 김대중을 만났을 때 특이한 점을 발견했다고 썼습니다. 동아일보 논설위원들과 식사를 끝내고 헤어질 때 아무리 먼저 나가시라고 해도 모두가 서서 기다려야 했다고 합니다. 초청자는 비서가 미리 밥값을 결제해서 문 앞에서 바로 헤어지는 법인데 김대중만은 다 보는 데서 지갑을 꺼내가지고 현금을 2손으로 세어서 계산을 하더라고 했습니다. 이 대목을 쓰면서 자영한테 들은 돈 이야기가
생각났다고 덧붙였습니다. 김진년 선생은 기자로 출발을 했습니다. 동아일보 논설실장, 한국경제연구원 대표이사, 과학기술처 장관, 노태우 정부 때입니다. 한국경제신문 회장, 문화일보 회장, 건국 60주년 기념사업 집행위원장, 대한민국 역사박물관 건립위원장 등을 거치면서 특히 재벌 내부 사정에 밝은 분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회고록에도 재벌 회장들 이야기가 드러나오는데 그는 현대그룹 창업주 정주영을 가장 논쟁적 인물로 꼽았습니다. 정주영 평가가 아주 재밌습니다. 이걸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씁니다. 현대그룹은 삼성, LG, GS, SK, 한화그룹과 더불어 한국에만 존재하는 독특한 기업 그룹, 선진국에도 일본에도 없고 인도, 타일랜드, 필리핀 등에서만 일부 아직 존재하는, 그러면서도 이들과도 다른 독특한 가족 기업 복합 그룹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가족 기업 복합 그룹이라는 겁니다. 그룹이라기보다는 영어의 스피어에 맞다고 했습니다. 스피어 하면 헤미스피어처럼 천구, 이 세 개를 말하죠. 경제, 금융산업을 넘어 사회 모든 부문, 정치, 외교, 교육, 예술, 법조, 의료, 복지, 스포츠, 언론에 큰 영향을 미치는 하나의 독립왕국이다. 한국 재벌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정주영에 대한 호불호와는 상관없이 정주영은 이전만은 변함없는 평가를 받을 것이라고 딱 정리를 했습니다. 한국 20세기 근대화 혁명의 큰 줄기의 하나이고 산업화 담당 초거물, 한국 산업혁명의 상징 기업인이라는 점, 특히 맨주먹 소박한 한인의 세계적 성공 신화를 이룬 분이다. 이 표현이 좋습니다. 맨주먹 소박한 한인의 세계적 성공 신화다. 당군 이래 원형 한인의 세계적 기업 성공 신화의 창조자다. 이런 점에서 같은 세대의 성공 기업인들과 도전의 질에서 확연히 차이가 난다고 그랬습니다. 정주영이 도전한 것은 다른 어떤 재벌이 한 것과는 크기와 질이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삼성, LG, GS, 효성, 쌍용 등 영남 부자 상인 출신들의 성공 신화와도 동양화학, 대한선박해운 등 개성 출신 재벌들과도 차별성이 분명하다고 했습니다. 가장 원초적인 한인으로서 최초의 세계 기업인이 된 점, 이게 정주영의 역사적 위성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 토박이로서 일본이나 미국에 가서 경영기술을 터득한 사람도 아닌데 완전히 한국인으로서 평지 돌출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세계적 기업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는 기업이면서도 정권에 호락호락하지 않고 때로는 정권에 도전을 서슴지 않았으며 정치에 뛰어들었다는 점도 다른 분들하고 다르죠. 저자는 그를 가장 철저한 한인, 한국인, 보편인, 세계인, 전면인, 토탈맨이라고 그랬네요. 전면인 정주영이라고 요약했습니다. 한국적 기준으로는 가장 동물적인 보편성, 그러나 그 시대 인물 대부분이 그러하듯이 권력, 국가의식은 강하나 본질적 의미의 사회 공동체, 보편적 사회 시민 의식은 부족할 수밖에 없는 한계를 극명하게 보여준 인격이라고 또 약간 그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주영 같은 도전을 한 사람도 없고 정주영 같은 도전을 해가지고 성공한 사람도 없다. 그 도전이 전면적이다 이거죠. 이 대목을 읽다가 저는 1992년 그때 대통령 선거 때 정주영 씨가 출마를 했습니다. 한때 상당히 위협적이었습니다.
그때 70살이었습니다. 정주영 씨가. 그분을 인터뷰를 했는데 그렇게 신나 보일 수가 없었습니다. 기업인으로 맨날 정치인, 특히 대통령 눈치를 보다가 선거운동 기간에 욕도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 기분이 좋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대선 직후, 물론 떨어졌죠. 3등으로 떨어졌습니다. 대선 직후 김영삼 당선자를 만나보니 자신의 라이벌인 김대중 후보보다 오히려 정주영 씨를 더 미워하고 있었습니다. 보수표를 잠식해가지고 자신이 낙선할 뻔했다고 아주 정주영을 벼르고 있었습니다. 정 회장은 김영삼 5년 동안 비자금 관련 수사로 검찰에 불려다녀야 했습니다. 현대그룹은 정권 눈밖에 나서 아주 고생을 했습니다. 정주영, 그 기가 센 정주영 회장도 건강이 악화되었습니다. 그걸 보면서 경제 권력이 정치 권력을 보땅한다는 원리를 재확인했습니다. 그러다가 김대중 정부가 들었으니 다시 길을 펴게 된 정주영 씨는 소떼를 몰고 방북을 했습니다. 그게 김대중, 김정일 평양회담의 길을 닦은 셈인데, 그 아들 정봉원 씨는 그 회담과 관련된 대북 송금 사건 수사를 받다가 자살했습니다. 이어서 계속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